무지한 상태에서 훨씬 더 용감하다. 레버리지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로 레버리지를 한다거나 코인 투자를 한다거나 내가 샀을 때 올라가는 게 클 수 있지만 그만큼 크게 출렁일 수도 있다는 걸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황금 바늘을 찾고 싶다고 해서 권초도미를 막 미친 듯이 뒤진다고 해서 찾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기회비용이 생길 수 있으니 초보 투자자일수록 우리가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면서 생각보다 많이 놓치는 주제들 실적, 이 실적에 대한 오해도 오늘 싹 다 뒤집어 버릴 겁니다. 이번 강의를 수강하시면 다른 섹터에도 쉽게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특히 이제 주식시장이 원래 많이 오르기도 하고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요즘처럼 변동성 크기도 하잖아요. 네. 중요한 건 이제 초심이고 마음을 다잡는 것부터인데 사실 그것도 쉽지는 않아요. 맞아요. 이게 어쨌든 기초라고 해도 그 기초 기준에서 말씀드리는데 또 그것조차 저는 그것도 어려워요. 하는 분들도 꽤 많단 말이죠. 기초의 기초도.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최대한 좀 쉽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 어쨌든 또 기초가 부족한 상황에서 나는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함께 또 스물스물 올라오다 보니까 마음은 앞서가죠. 맞아요. 그래서 지식과 별개로 나의 조급함이 항상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간극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항상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실력보다 마음이 앞서가는 거. 달리기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맞아요. 다리보다 마음이 더 먼저 진짜. 꼬린 지점 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진짜 막 곧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이 이미 내 폐활량은 거의 한계에 다다랐는데 와, 다리는 더 달려나가고 싶고 이제 마음이 좀 항상 다르게 움직이는 게 아쉽죠. 근데 그러다가 넘어져선 안 된다는 그럼요, 거. 물론입니다. 그냥 무릎만 깨지고 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또 돈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어느 강의를 하더라도 누구를 만나도 또 항상 그런 질문 나와요. 그래서 뭘 사야 되는데? 맞아요. 사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이게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쉬운 게 제가 특히나 뭐 신입사원이나 대학생이나 2030 강의를 가장 많이 다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뭐 예를 들어서 2시간, 3시간 동안에 막 핏대를 올려가면서 기초는 이렇게 다지셔야 되고 이렇게 공부를 시작하셔야 되고 그리고 주식이나 뭐 꼭 주식이 아니더라도 투자를 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염두하셔야 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고 열변을 토했는데 결국 Q&A 시간에 손을 번쩍 들고 하시는 질문은 그래서 뭐 사야 되나요? 라는 거여서 그때 다들 눈이 반짝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맞아요. 정말 졸던 분들도 누군가가 그런 질문을 딱 던지는 순간 고개를 번쩍 들고 눈이 반짝반짝 하십니다. 바로 수첩 펼치죠.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참 아쉬운 게 우리 조금 전에 조급함 얘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제프 베이조스도 이제 워렌 버핏한테 물어봤단 말이에요. 당신의 투자 방법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맞아요. 아니 왜 사람들은 그렇게 따라하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그 워렌 버핏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어느 누구도 천천히 돈을 벌고 싶지 않아 한다. 그러니까 천천히 부자가 되는 걸 희망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다들 이걸 따라하지 않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반대되는 질문인 거잖아요. 그 기초를 내가 이렇게 제가 설명을 쭉 했는데 결국 끝에서는 그래서 강사님, 희애님 뭘 사라는 건가요? 라는 거는 이 조급함을 정말 여실히 드러내는 그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굉장히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주식을 하지 마세요라기보다는 조금 나 자신을 경계합시다라는 의미로 이 책에서 제가 가장 앞에 주식하면 안 되는 사람 5가지 유형, 특징 이런 사람은 주식하지 마라. 맞아요. 그렇게 좀 서술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주식 투자로 인생 한 방을 노리는 사람. 아무래도 특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무엇보다도 이제 최근에 있었던 그 상승장에 올라타신 분들은, 나도 그러면 이제 이번에 주식 투자하면은 한번 크게 돈 벌 수 있는 건가?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돈 복사할 수 있는 건가? 이거를 기대하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단 말이죠. 근데 이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는 사실은 도박이랑 다를 바가 없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한 방을 노리는 걸 노리고 이제 기대하고 주식 투자를 하는 건 좀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 1만 원, 그러니까 10,000원, 뭐 한 1,000원의 손해도 못 참는 분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정말 투자가 맞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투자에서 세 글자가 없잖아요. 무조건이라는 글자. 그러니까 무조건 번다, 무조건 10% 수익 난다 이런 개념은 투자에는 뭐 주식에는 그 어떤 것에도 존재하지 않는 단어기 때문에 나는 정말 조금의 잃는 것도 절대 싫어.
하시는 분들은 예적금 하셔야죠. 뭐 혹은 우리가 뭐 발행어음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시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주식 투자 좀 신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팩트보다 감이 먼저이신 분들.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이 종목은 오를 것 같아. 근거도 없어요. 근데 내가 감이 진짜 느낌 내내. 좋다니까? 이런 분들은 정말 뭐 조사라든지 공부라든지 이런 거 전혀 안 하시고 정말 이게 필대로 가시는 분들 꽤 많으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정말 더 주의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네 번째, 내 돈의 흐름을 모르는 분들. 이거는 사실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투자를 할 때에도 그리고 어떤 저축이나 재테크를 할 때에도 내가 버는 것, 수입 대비 어느 정도의 재테크를 할 수 있지 이거를 내가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가장 최근에 신입사원 강의 갔을 때 좀 놀랐던 포인트가 네. 그러니까 제가 통장 쪼개기라는 거를 실습하는 시간을 드렸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너무나도 빠르게 통장 쪼개기 그 비율 다 나누시고 본인 이렇게 탁 펜 내려놓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한테 한번 다가가 봤죠. 이렇게 쭉 보니까 투자 90% 이렇게 적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꽤나 많은 금액을 이렇게 배분을 하셨냐라고 하니까 그때가 좀 상승장일 때였거든요. 네. 요즘 같을 때 투자 이렇게 안 하면 바보 아니에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돈에 대한 셈이나 뭐 이런 앞뒤 따지지 않고 뭐 고정비나 이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리신 결론이니까 저는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가 곧 써야 될 돈으로 투자하시는 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6개월 뒤에 내가 결혼한다. 뭐 한 달 뒤에 내가 해외여행 가야 되는데 그 돈이다. 이런 돈으로 투자를 한다는 거는 결국 그 돈이 쓰여질 기간이 정해져 있는 돈으로 투자를 하는 거니까 내가 그 기간이 다가오면 그 투자의 수익이 플러스가 되어 있든 마이너스가 되어 있든 무조건 내가 빼야 하는 돈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 결과가 수익률이 뭐 나의 공부의 지식이 바탕이 되거나 혹은 뭐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기간이 결국 그 시기를 결정하는 거다 보니까 오히려 잃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서 저는 이 5가지에 해당이 되는 분들은 당연히 뭐 절대 하지 마세요라기보다는 내가 해당이 되는 것이 있다면 조금 더 신중해야 된다. 그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 잔금 치러야 하는 돈으로 한 2개월 뜨니까 잠깐 투자를 해볼까, 몰빵해볼까 그러다가 큰 화를 그렇죠. 당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사실 만기가 있는 돈을 가지고 만기가 없는 곳에서 투자를 한다. 이게 사실 짚어보면 우리나라 IMF 외환 얘기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글로벌 금융위도 그렇고 뭔가 장단기 차입이라든지 그 미스매칭에서 사실은 시작이 됐던 거거든요. 그러면 흑자도산도 날 수도 있는 거고 진짜 중요한 지점 짚어주셨어요.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뭐 대학생 또 사회초년생 신입사원 뭐 군부대 그 강의 많이 다니잖아요. 맞아요. 젊은 사람들의 투자 스타일이나 요즘 하시는 고민들은 좀 어떤 게 있던가요? 제가 가장 공통점으로 많이 발견하게 되는 지점은 네. 무지한 상태에서 훨씬 더 용감하다는 거. 특히나 제가 기억에 딱 남는 에피소드가 제가 이제 국방TV에서 이제 군부대를 돌아다니면서 촬영을 하는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실제 군부대를 허가받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병들에게 막 상담도 해주고 얘기를 들어보는 건데 좀 위험한 형태로 투자를 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네. 특히 레버리지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로 레버리지를 한다거나 뭐 코인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모르는데 코인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기초부터 좀 다져드리는 얘기를 들려드리면 근데 저 수익 200% 내봤어요. 근데 저는 코인 투자가 좀 잘 맞는 것 같던데요. 손이 저 사람 뭔데 와서 아는 척이야 내가 더 많이 벌었는데 이러죠. 맞아요. 네. 진짜. 그런 태도로 대놓고 얘기하지 않지만 눈빛으로 읽혀지죠. 예. 네, 그런 분들이 많았는데 그게 사실은 마치 이런 거잖아요. 너 학생이 이제 교무실 불려가서 너 지금 성적 이래가지고 안 돼. 기초부터 다져야 돼. 이러면은 선생님 저 수학 90점 맞아봤는데요?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한때 조금이라도 수익률이 좋았던 거, 학생으로 치면 조금이나마 성적이 잘 나와 봤던 것을 나의 실력인 것처럼 믿는 거, 이게 정말 위험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유명한 그 실험이 있는데 더닝크루거 효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딱 무식하면 용감하다, 무지하면 용감하다라는 거를 실제로 그 실험으로 증명을 한 거인 겁니다. 그러니까 실험을 해보니까 교수님이 실험을 하셨거든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보니까 오히려 점수를 낮게 받은 학생들이 자신이 평균보다 점수가 더 잘 나왔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더래요. 근데 오히려
결과론적으로 이제 정수가 좋은 학생들은 저 시험 잘 못 쳤을 것 같아요. 이런 태도로 오히려 보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실제로 유명한 그 영화 빅쇼트에서도 그 명대사 이런 게 나오거든요. 곤경에 빠지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몰라서가 아니라 확실히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지금 이제 뭐 꼭 비단 2030이 아니더라도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딱 이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나 그 초심자의 행운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조금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좀 잘 나온다? 나 투자 좀 하는 듯?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좀 위험하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 많으시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초보자일수록 공부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러니까 정말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수익률이 잘 나온 건 그냥 아예 잊으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또 그렇게 내가 더 많이 벌었는데 이런 잘난 척은 약세장이 오면 확실하게 치유가 됩니다. 그렇긴 하죠. 요거는 맞아요. 이제 피터 린치가 했던 이야기 비슷하기도 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사실 이제 젊은 세대들은 성격이 또 급하고 빨리 또 가려고 하고 또 뭐 이렇게 혈기왕성한 시기이다 보니까 비투, 영끌, 레버리지도 많이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좀 많이 보나요, 주변에서? 많이 보죠. 뭐 주변도 그렇고 강의를 갔을 때 딱 알 수 있어요. 제가 이제 하지 말아야 되는 거 몇 가지 짚어드릴 때 딱 비투 화면에 딱 뜨면은 피식피식 웃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본인도 했었고 좀 크게 대여봤다 하는 그런 반응들이 꽤 적지 않게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특히나 이제 상승장 계속 지속될 때 비투가 역대 최대를 찍을 만큼 다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알면서도 좀 많이들 했었고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은 우리가 내 돈 플러스 내가 빚진 거, 이거를 다 내가 계속 마이너스로 이제 땅굴을 파고 들어가는 구조인 거다 보니까 당연히 악순환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인 거고, 이 비투를 안 할 수 있는 가장 좀 근본적인 정석의 해결책은 아까도 제가 내가 투자를 얼마 할 수 있는 사람이지 이거를 통장 쪼개기를 통해 가지고 좀 계산을 해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결국 안 해서 계속 비투를 하게 되는 거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아까 달리기 비유 들었던 것처럼 내가 능력치 이상으로 해내고 싶으니까, 내가 모인 돈이 없는데 지금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아닌데 그 이상을 욕심을 내다 보니까 계속 비투를 하게 되는 거다 보니,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할 수 있는 돈을 일단 셈을 하되 플러스 저는 이 책에서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잃어도 되는 돈으로만 투자를 해라. 그러면 이제 비투를 조금씩 멀리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여유자금. 네, 맞아요. 그러니까 물론 돈을 잃으세요. 잃어도 되는 사람은 사실 없죠. 우리 단돈 1,000원만 잃어버려도 마음이 아프니까요. 근데 그 잃어도 되는 돈이라 함은 말씀 주신 것처럼 여유자금. 이 돈이 내가 당장 이번 달에 없어도 혹은 6개월 뒤에 없어도 삶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돈. 그 돈 안에서 해야 내가 결국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비투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멀어질 수 있는 거다 보니까 뭐 우리 비투 이 역대 최대치에서 절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들으시는 분들은 좀 일조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인 거죠. 그 신용융자 잔고 추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만 사실 시장이 좋을 때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자기 의지와 다르게 반대 매매에 당하면서 빠르게 청산당하기도 맞아요. 하고, 그런데 참 신용융자가 늘어나고 시장이 올라갈수록 어떻게 보면 주가는 비싸지는 건데 그때가 더 위험해지는 건데 사람의 마음은 올라갈 때 더 빚을 내서 영끌하고 비투하고 레버리지를 또 쓰려고 하죠. 그러다가 한번 부러져서 당해보면 이게 아니었구나. 네. 내 투자 시계는 왜 다시 5년 전으로 돌아갔을까라고 이제 땅을 치게 되는데, 그 전에 이런 이야기가 얼마나 그 사람들의 귀에 들어올지 좀 의문이기도 해요. 이런 사람만큼은 주식을 시작하지 않는 게 낫다. 아까 뭐 5가지 유형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패 확률이 높은 사람들의 공통점 또 찾아볼 수 있을까요? 있죠. 제가 이제 실제로 주변에서도 많이 보는 건데 답정너인 사람들이 주식 실패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무슨 뜻이에요? 답정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무선 이어폰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그러니까 내가 그냥 분명히 말로는 나 이번에 무선 이어폰 하나 살려고 이어폰 하나 살려고 라고 하면 사실 알아볼 수 있는 바운더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브랜드가 많으니까요. 예. 뭐 삼성도 있고 소니도 있고 뭐 애플도 있고 많아요. 그런데 정작 내 손으로 검색하는 거는 에어팟.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은 내가 그냥 무선 이어폰을 사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 무선 이어폰 특정 중에서 제품 거.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사려고 하는 내 머릿속으로 이제 은연중에 생각하고 있던 특정 브랜드가 딱 정해져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행동 경제학에서는 주의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 너무나도 선택지가 많을 때는 내가 이미 들어본 거,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의 선호도를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어찌 보면 눈에 띄는 거, 이런 일부의 정보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 이거를 주의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매도할 때보다 매수할 때 이 주의 효과가 더 크게 발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것이 매도는 우리가 샀던 종목 안에서 이거를 팔지 말지, 언제 팔지 이거를 결정을 하는 거니까 바운더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매수는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종목, 섹터, 시기 이런 게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많이 들어본 종목에 저절로 손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도 이제 주식 투자 한번 시작해 보려고 투자 이제 좀 본격적으로 차근차근 시작을 해보려고 해라고 하는데 정작 고르는 거는 남들이 많이 고르는 거, 내가 많이 들어본 거, 특히나 이제 잘 모르는 처음 투자 시작하시는 분들, 뭐 혹은 2030 분들이 이렇게 많이 해요. 왜 그 종목 사셨어요? 라고 여쭤보면 옆자리 대리님이 사가지고 그거 사서 그쵸. 20% 수익 내셨대요. 그래서 저도 사봤어요. 그러니까 뇌동매매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가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답정로로 내가 어느 정도 답을 정해놓고 시작하는 거, 그리고 남을 따라가는 거,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은 결국 저는 실패의 수순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의 효과.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이거 돈 벌었대. 그러니까 왜 우리가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고 유행하는 주식들이 항상 떠올랐잖아요. 맞아요. 그게 또 밈 주식이 되기도 그쵸. 하고 본질적인 가치 분석보다는 또 그 사람들이 꼭 내가 사면 떨어지고 팔고 나면 오르던데요.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혹시 겪어봤나요? 많이 하고 저도 처음 투자 잘 익숙하지 않게 했을 때는 많이 겪어봤죠. 많이 겪어봤는데 근데 이게 결국은 저는 아까 우리 얘기했던 그러니까 남을 따라가는 투자를 하면 할수록 더 심해지는 현상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남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좀 기준을 갖고 선택을 하면 설사 좀 떨어지더라도 그 기준이 명확하니까 버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그 기준을 뭘로 잡고 가야 될 것인가? 저는 이제 크게 정석의 얘기인 거기도 하고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일단 회사를 보셔야죠. 당연히 내가 고를 때. 근데 그 회사를 남이 그냥 추천하니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회사가 어떤 걸로 돈을 벌고 어떤 걸로 이제 이익을 남기고 있고 이 본질적인 거를 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돈을 잘 버는가의 기준도 절대적인 게 아니라 결국은 상대평가인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이 1조 원이 났는데 시장은 1조 5천억 원이 날 것이야라고 예상을 했다면 그게 또 못 버는 것이 되는 거인 것처럼. 그래서 한 면만 봐서는 안 되고 계속 비교를 해서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시장도 당연히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강연 나갈 때마다 여러분 혹시 경제기사 보시나요? 오늘 아침에 신문 보신 분 손들어 볼까요? 라고 하면 정말 거짓말 아니고 10%도 안 돼요. 그래요? 네. 정말 놀랍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 저 수능 1등급 맞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교과서 제대로 보지 않는 거랑 네네.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시장, 금리, 환율, 뭐 외국인의 자금은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두루두루 봐야 결국은 투자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본질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 주가를 움직이는 여러 가지 환경 요인에 대해서는 좀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이 요소도 꼭 살펴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사람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 그러니까 이 기대치는 결국은 항상 선 반영이 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질문도 되게 많이 받아요. 아니 희애님, 예를 들어서 땡땡 기업 이번에 실적 되게 좋게 반영이 됐던데 주가는 왜 이 모양이에요? 라고 하는데 이게 결국은 기대감이 선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좋게 발표가 됐다고 해서 갑자기 오르고 그런 현상을 보이지 않는 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대치는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우리 또 충분히 고려를 할 줄 알아야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걸 살까 말까를 조금 현명하게 판단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한 관심을 놓은 채로 주식 투자를 한다라는 거 사실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세상이 변화에 또 투자를 하는 거니까 변화를 끊임없이 또 관찰을 해야 하는 거고. 맞아요. 혹시 그런 것도 있다고 보세요? 그 나에게 맞는 투자처가 따로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투자처가 딱 정해져 있지는 않겠지만 사람마다 어쨌든 관심사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랑 딱 관련된 거는 결국은 모르면 사지 않는다. 이 얘기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남성 대비 여성이 화장품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 것이고 뭐 여성 대비 남성이 뭐 스포츠나 뭐 혹은 뭐
뭐 아웃도어나 이런 데 더 잘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관심사가 다르고 뭐 꼭 성별이 아니더라도 연령대마다도 다를 것이고 본인이 잘하는 환경, 뭐 관심사, 뭐 취향 이런 거에 따라 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해진 투자처가 있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고 그리고 내가 잘 아는 부분부터 투자를 조금 시작하신다면 투자를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좀 그 허들을 넘고 점점 친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그 IT 기술주 전혀 투자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예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른다라기보다는 나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투자의 결정을 하지 않은 것인 거죠. 그래서 다들 아까 우리 얘기했던 따라가는 뇌동매매처럼 남들이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관심 있는 분야부터 이 분야는 내가 계속해서 소비를 하는데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도 계속 소비를 할까? 그렇다면 나는 이 브랜드를 좋아한 지가 꽤 오래되었는데 내년에도 이 브랜드가 건재할까? 이 섹터는 그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 이 관심사부터 점점 넓혀간다면 저는 어쨌든 그 사람에게 맞는 투자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좀 강력한 힌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더라고요. 잘 아는 곳에 투자하라. 맞아요. 이것도 뭐 아주 유명한 증시 격언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거기서부터 또 이제 출발할 수 있다라는 거고 또 책에서도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유행과 트렌드는 다른 거잖아요. 맞아요. 또 반짝 맞아요. 유행에 혹하고 들어갔다가 이제 끝물 잡을 수도 있는 거고 이것도 좀 알려주세요. 근데 결국은 이게 1년 뒤에도 쓰여질까? 그리고 10년 뒤에도 쓰여질까? 그걸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마치 우리 음식 같은 거죠. 음식. 탕후루. 혹은 뭐 카스테라 이런 거 저도 엄청난 유행을 또 휩쓸고 몇 지나간 년 전만 해도 예를 들어서 강남역 지하상가에 가면 거의 한 3-4집 걸러 한 집이 그쵸. 카스테라 있었죠, 집이었던 있었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진짜 찾아볼 수도 없거든요. 뭐 탕후루도 그렇고 뭐 그리고 뭐 두쫑쿠, 두바이 쫀득 쿠키 이런 것도 그렇고 거의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진짜 일시적인 유행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나 제품이나 섹터 부분에서도 이게 그러면은 1년 뒤에도 유효할까? 10년 뒤에도 유효할까? 이 관점에서 계속 끊임없이 스스로가 투자를 하기 전에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금 당장 막 활활 타오르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이제 불씨로 비유를 한다면 사람들이 잘 모를 때는 막 저렇게 막 캠프파이어처럼 불 활활 타고 있는 저 종목을 막 당장 사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불씨가 과연 1년 뒤에도 유효할까? 10년 뒤에도 유효할까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당연히 감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섹터가 1년 뒤에 10년 뒤에 유효할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기사 검색이나 혹은 우리가 보고서 검색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서 소위 얘기하는 공부를 한 다음에 판단을 해도 될까 말까잖아요. 근데 적어도 그것조차 하지 않고 판단을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전문가로서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시장에 나와 있는 자료만 충분히 봐도 이게 일시적인 것인지 혹은 그래도 어느 정도 몇 년 정도는 갈 그런 흐름인지는 대략이나마 조금 우리가 추측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작업 정도, 이 과정은 꼭 밟아주셔야 일시적인 유행과 그리고 트렌드를 좀 구분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행과 트렌드를 구분하는 일. 그거 구분 잘하면 또 메가 트렌드를 찾아서 올라탈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저도 그런 고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게 고민이라고 고민 같지 않은 고민입니다만 그 탕후루와 마라탕은 어떤 차이였을까? 엄청나게 유행을 했고 젊은 세대들이 되게 좋아하는데 탕후루는 반짝하고 끝났고 마라탕은 거의 우리 주변에서 거의 예전에 중국집이라고 부르던 그런 식당들처럼 이제 흔해졌고 맞아요. 삶 속에 깊숙이 자리를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학생들 시험 끝나고 뭐 먹고 싶어 이러면 무조건 마라탕. 저 어릴 적에는 그냥 짜장면 짬뽕. 맞아요, 그런데 맞아요. 요즘엔 짜장면 짬뽕에 마라탕이 하나 더해진. 그렇죠. 이거는 어떤 차이일까? 사실 그거를 읽어보는 것도 유행과 트렌드를 또 구분하는 하나의 또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또 초보자들도 사실은 접할 수 있는 게 이제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잖아요. 사실 이것도 좀 알아야 보이기는 합니다만 맞아요. 좀 팁을 좀 주신다면요. 네, 크게 3가지 정도의 팁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당연히 이제 예전에 기사 쓰셨을 때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기사 제목에 정말 힘을 많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고서들도 역시나 제목 그리고 이 앞단, 그러니까 한 첫 줄이나 둘째 줄 정도에 굉장히 힘을 싣기 때문에 이 보고서, 증권사 리포트를 읽으실 때에도 제목과 그 앞단에 어떤 얘기를 하는가
그 부분에 좀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한경 컨센서스 같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이제 무료로 이러한 리포터들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애널리스트들도 이 제목 한 줄 뽑는데 굉장히 힘을 많이 들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날개를 달았다. 이 날개라는 표현을 굉장히 이 보고서에서 많이 쓰는데 날개라는 표현이 사실 계속 하향세를 걷고 있는데 날개라는 표현을 하기 정말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날개를 달았다 이러면은 계속 올라가진 않더라도 그래도 당분간은 적어도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는 신호인 거구나라고 우리가 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거고 숨 고르기 이런 거는 대표적으로 하향을 그릴 때 좀 많이 맞아요. 그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좀 우리가 제목에서 캐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약간 좀 비밀 시그널 같은 거인 건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리포트 거의 대부분이 매수 의견을 그쵸.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애널리스트가 소신껏 매도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대놓고 얘기하진 않더라도 어쨌든 시그널을 주게 되면은 이제 기업 담당자에게 훗날 이게 좀 뭐 예를 들어 홍보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고 배제를 당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눈치를 좀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놓고 매도 의견을 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암묵적인 좀 신호를 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지난달의 매수 의견에서는 10만 원을 목표 주가로 내다봤는데 뭐 이번 달에는 8만 원으로 좀 내렸다.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좀 비교를 해보면 어느 정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좀 비밀 시그널, 요거는 이제 아무래도 추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시그널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밸류 체인이랑 리스크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은데, 우리가 이 리포트에서도 이미지 자료가 생각보다 되게 많이 활용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근데 뭐 예를 들어 프레젠테이션 자료 하나 만들 때에도 어떤 아무 의미 없는 그 문구나 자료를 이미지화하지 않잖아요. 이 리포트에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을 이미지화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산업 밸류체인, 이미지화된 부분을 좀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투자 위험이라는 섹션이 뭐 이름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만 조금씩은 다 이 부분을 삽입을 해놓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계속 잔밋빛 이 전망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적어도 이것까지는 고려하세요라는 우리 힌트를 좀 던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것까지 고려하고 투자를 생각하고 있는가는 함께 좀 두루두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것도 참 많고 오해하는 부분도 많고 매수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고 매도 의견 리포트는 나오기가 힘든 환경은 거꾸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내가 증권사 차려서 애널리스트 고용을 해서 팔지도 않을 주식에 중개하지도 않을 주식에 매도 의견을 과연 돈 들여서 시간 들여서 쓸 것인가. 그러니까 산업이 또 그렇게 또 있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공매도 시장이 크다 보니까 매도 리포트가 또 돈이 되는 산업이어서 공매도 전문 리포트 그런 리서치 기관들도 있죠. 상황에 따라서 또 평가를 해야 하는 걸 테고요. 또 하나가 그 투자자들에게도 그 기업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상장사다 보니까 재무제표는 이제 3개월마다 또 공개가 됩니다. 근데 사실 재무제표 보는 게 초보자들한테 참 쉽지는 않아요. 맞아요. 왜냐면 숫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표도 그렇고 어려운 말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투자자라면 그 어려운 거를 우리가 다 해석하려고 하는 거는 무리니까 좀 기본적인 본질을 좀 몇 가지만 찝어가지고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 일단은 우리가 이제 살펴보시다 보면은 결국은 이 기업에 돈을 벌게 해주는 대상은 누구인가 이거를 좀 힌트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책에서는 그 아마존을 예로 들었었어요. 아마존을 보통 우리가 왜 아마존 매수하셨어요? 라고 얘기를 물어보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존에서 쇼핑을 하고 있지 않냐. 뭐 그러면 계속 돈 잘 벌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결국은 그 아마존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 2025년도에 영업이익 800억 달러 중에서 무려 57% 정도가 이 클라우드 서버 대여 사업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쇼핑으로 돈 벌고 이제 계속 운영하는 기업이 아니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거의 이제 데이터 센터 기업이죠. 맞아요. 근데 이거를 결국은 우리가 재무제표가 물론 표면적으로 봤을 땐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만 꼼꼼하게 보면 그렇다면 이 기업이 뭘로 돈을 버는가 이런 힌트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장사의 본질만 좀 살펴보셔도 재무제표는 반 이상은 우리 여러분이 다 충분히 습득을 하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초보자 입장에서는 그 숫자 하나하나를 다 상세하게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이와 함께 우리가 재무제표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좀 중요한 부분이
그러니까 대체 불가능한 좀 독보적인 상품이 있는 건지. 예. 그러니까 다른 기업에서는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이제 수익 구조가 있는 건지.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이렇게까지 몸집이 부풀어 오른 건 이제 커진 것은 결국은 대체할 수 없는 상품이 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힌트도 재무제표에서 얻을 수 있는 정답인 거기 때문에 뭐 재무제표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그런 굵직한 것들만 힌트를 얻으시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AI를 잘못 쓰는 투자에서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투자 어디 하면 돼? 답만 물어보는 거? 종목 추천해줘. 이런 거인 거잖아요. 근데 저는 AI를 투자에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 재무제표 분석. 그쵸. 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희애님 지금 방금 뭐 그런 굵직한 것들의 힌트를 얻으라고 하셨지만 그 힌트조차 찾을 수가 없어요.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신다면 바로 저는 이제 다트에서 재무제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AI에 이 재무제표를 넣으시면서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재무제표를 통해서 내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포인트가 어디인지 근데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대화하듯이 접근해 가신다면 그 기업을 조금 더 쉽게 좀 접근하고 이해하실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그 AI 시대가 되면서 너무나 편리해졌죠. 예전에는 그 사업 보고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읽으려면 시간 되게 오래 걸렸는데 맞아요. 이제는 그 PDF 파일을 AI 그 화면에다 던져놓고 위험성을 분석해줘. 뭐 이렇게만 해도 재무적인 위험성만큼은 또 알려주니까. 그럼요. 근데 사실 이게 AI가 필요 없어도 웬만한 포털 사이트 그 증권란에 들어가면 기업별로 요약을 좀 성장성, 뭐 안정성, 뭐 수익성 이런 지표들도 나오거든요. 맞아요. 사실은 데이터가 없다라기보다는 관심이 없는 거죠. 주변에 널려 있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정보가 오히려 예전에 비해서 넘쳐나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정보를 어디서 봐야 돼? 이게 문제였던 건데. 그렇죠. 한 20년 전만 해도. 근데 지금은 어디서 봐야 돼가 아니라 도처에 널려 있는데 사실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아프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손 안 대고 코 풀고 싶은 그런 마음인 거라서 다들. 그렇죠. 그리고 그 많은 데이터 중에서 그걸 이제 어떻게 해석하고 투자의 태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사실은 또 이제 거기에서 갈리는 거기도 해요. 맞습니다. 회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파악을 했다 치고 결국 우리는 회사를 사는 게 아니라 주식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제 주가가 야속하게도 이미 6개월, 1년치는 또 먼저 반영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사실 왜 미스터 마켓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하잖아요. 내가 저평가된 걸 발굴하고 싶으나 그런 게 어디 많이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저평가됐다라는 것도 결국은 내가 관심이 있어야 저평가가 되어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그냥 표면적으로 뭐 A라는 기업이 30만 원이네? 그 단편적인 정보로는 얘가 지금 저평가가 돼 있는 건지 뭐 아니면 지금 비싼 상태인 건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도 이제 햄버거 비유를 이 사람이 했던 게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햄버거를 내가 예를 들어서 평생 먹을 거다. 계속 먹을 거다. 그러면 소고기 가격이 오르기를 바라겠느냐? 아니면 내리기를 바라겠느냐? 이게 결국은 우리가 저평가 그리고 고평가에 대한 그 시선을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당연히 햄버거 매일 먹을 거면 쇠고기 가격 내려가는 거 원하겠죠. 네. 이것도 우리가 이제 이 주식시장에서는 이거를 그냥 계속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상식이 통하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조금 이제 무분별하게 달려드는 부분이 있는 건데, 이거는 결국은 내가 가격이 얼마가 될지를 바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어떤 특정 기업에 대한 선호도가 있고 그 기업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라면 내가 생각한 그 금액이 왔을 때 잡아야 되는 거인 거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때를 항상 맞출 수가 없는 거인 거니까 저는 특히나 요 책 같은 경우에는 좀 초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드린 거다 보니까, 그래서 아예 내가 그 기업에 대한 충분한 자료 조사를 하셨다면 그 비싼 값에서 내가 지금이라도 사야겠어라고 무분별하게 달려들기보다는, 우린 요즘에는 예약 매매 같은 게 너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금액을 이 금액이 설사 오겠어? 싶은 정도의 적은 금액이더라도 저는 어느 정도의 예약 매매를 좀 현명하게 활용을 하시라고 좀 권장을 하면서 좀 써두었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계속 사이클이 돌아가잖아요. 계속해서 예를 들어 SK하이닉스
300만 원, 400만 원 갈 것 같았지만 이렇게 꺾였던 것처럼 흐름이 계속 결국은 개 목줄에 줄을 채워놓으면은 이 목줄에 따라가지고 다시 이 반경 안에 돌아오듯이 주가 역시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다 보니 지금 당장은 이 금액이 올 것 같지 않은데 싶은 정도의 좀 적은 금액이더라도 저는 예약 매매를 좀 현명하게 분산을 해 놓으시면은 결국 여러분이 좀 확신을 가진 그 기업이 그때가 왔을 때 좀 여러분이 저점에서 현명하게 매수를 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격 알림 이런 기능도 요즘 되게 잘 돼 있고 너무 잘 돼 있죠. 저 주식 내가 진짜 한 30%만 떨어지면 꼭 사야지라고 했다가 30% 놓치잖아요. 떨어지면 또 못 사죠. 맞아요. 더 떨어질 것 같고 물론 그때 안 좋은 뉴스들이 들리니까 주가가 30% 떨어졌겠으나 그 안 좋은 뉴스 때문에 처음에 제발 30%만 할인해 주세요라고 바라던 마음이 싹 사라지죠. 그럼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어느 순간은 조금 확신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확신을 갖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냥 차라리 먼 미래에 왔을 때 내가 행동하지 않게 지금 좀 행동을 먼저 규칙을 만들어 놓고 세팅을 해놓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기계적으로. 맞아요. 물론 그게 개별 기업이고 개별 주식이라면 상황에 따라서 매번 또 판단을 해야겠으나 당연하죠. 만약에 대표 지수라고 하면 또 이제 기계적으로만 대응을 해도 또 된다라는 거죠. 사실 이제 또 주식 투자를 할 때 싸게 사려면 여러 가지 지표를 또 봐야 하는데 이게 맞아요. 과연 싼 건지 비싼 건지 그 기초부터 좀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러니까 PER부터 조금 짚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카페 예시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친구 카페에 이제 동업을 할지 말지를 조금 고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근데 친구 카페의 주식이 한 주에 3만 원이고 그리고 이제 발행 주식 수는 그러니까 1만 주로 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해 당기 순이익은 3천만 원이라고 고려를 한번 해볼 텐데요. 이 퍼에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는 EPS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이 회사가 번 돈을 발행 주식 수로 나눈 건데 이 3천만 원 나누기 1만 주 하면 3천 원. 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카페 주식 한 주를 가진 동업자가 한 해 동안 이제 가져갈 몫이 얼마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 상황에서는 3,000원이라는 거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한 해에 3,000원을 벌어주는 한 주를 내가 3만 원에 사는 게 이득일까? 이게 현명한 선택일까? 이제 요 과정에서 우리가 퍼를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PER은 주가 나누기 EPS인 거라서 제가 지금 주가가 3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거든요. 그럼 3만 원 나누기 3,000원 하면 10이죠. 10배. 네, 맞아요. 그럼 10배. 이게 이 카페의 한 주를 10년치의 벌이만큼 내가 미리 지불을 하고 사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소위 얘기하는, 그러니까 우리 왜 뽕을 뽑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의 가치를 다 돌려받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릴까. 요게 이 지표를 이제 의미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인 거고.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간혹 좀 착각하시는 게 PER이 낮으면은 무조건 싼 거다. 싼 거 아니냐.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또 다른 거인 거죠. 왜냐하면 섹터별로, 업종별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기업을 비교했을 때 이게 높냐 낮냐가 결국 상대적으로 또 다 갈리는 거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주가 나누기 EPS를 하면 PER, 그 절대적인 숫자가 나오기는 하지만 그 숫자가 10이냐 50이냐 100이냐 그걸 볼 게 아니라 내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 기업이 속해 있는 섹터, 거기 안에서 비교를 해보셔야 되는 거를 여러분이 꼭 좀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PER을 보실 때는 그 회사의 EPS, 제가 아까 이제 예를 들어 3,000원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숫자, 주당순이익.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평균 수준인 건지, 그러니까 이번 해에만 유독 특별했던 이벤트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도 좀 반드시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일시적인 거냐 아니면 이게 장시간 트렌드로 이어질 것이냐도 따져봐야 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 옛날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하셨었거든요. 싼 게 비지떡이다. 사실 주식 시장에서도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는 게 있기는 합니다만 시장에서 어느 정도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어느 정도는 답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또 인정을 할 수도 있겠고 네. 다만 일시적으로 시장이 가격을 잘못 매기고 있을 때는 또 가치 투자자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시장이 어느 날 갑자기 뭐 대외 변수 때문에 폭락을 할 때 멀쩡하게 돈 잘 버는 기업들까지도 폭락을 하잖아요. 또 맞아요. 그럴 때는 이제 기회가 되는 건데 맞습니다. 또 그걸 구분해서 볼 수 있는 힘을 스스로 또 키워가야 하는 거고요. 그럼 과연 이게 싼 비지떡이냐 일시적인 할인이냐를 볼 때는 돈을 잘 버는지
이익이 괜찮은지를 따져봐야 되잖아요. 수익성 맞아요. 같은 알짜 지표들. 네. 거기서 우리가 확인을 꼭 해야 되는 게 ROE죠. 그러니까 사실은 워렌 버핏 같은 세계적인 투자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가 무엇인가요? 라고 하면은 이 ROE를 많이 꼽는단 말이죠. 자기 자본 이익률. 맞아요. 그러면 이 회사는 지금 흔들리는 게 지금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얘는 지금 기준을 잘 버티고 있을 힘 자체가 원래 없는 것인지 이제 그걸 좀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ROE인 거죠. 비지떡인지 아닌지. 네, 맞습니다. 제가 아까 들었던 그 카페 비유를 좀 계속 활용을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본, 그러니까 이 카페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자기 돈이 이제 3억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아까 제가 이 카페의 단기 순이익이 3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 ROE는요, 이 3천만 원,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 나누기 3억 원 곱하기 100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카페에 대한 ROE는 10%라고 계산이 나오는 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카페를 가지고 있던 그 종잣돈 대비 10% 정도의 효율을 내고 있는 회사다. 카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인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 자산가들은 이 ROE를 좀 어떤 기준으로 보고 있는가라고 보면은 보통은 이 ROE가 13년 연평균 15% 이상 정도가 나오면은 좀 괜찮다라고 훌륭하죠. 요거는 이제 워렌 버핏이 특히나 요 기준으로 본다고 합니다. 네. 네, 그렇다면 워렌 버핏 같은 이런 자산가들은 왜 이 15%, 이 15라는 숫자를 꼽았는가라고 보면은 이 ROE가 자기 자본이 매년 복리로 늘어나는 비율과 같아지는 게 15%로 봤다라는 거인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약 5년이면은 자기 자본이 2배, 그리고 또 5년 뒤면은 이제 2배 계속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게 바로 이 15라는 숫자라는 거죠. 근데 이게 또 기업마다 이 섹터별로 또 다르고 또 나라별로도 조금 평균치가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년간 한국 기업의 평균 ROE가 한 8%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14.9%, 영국이 9.6% 정도, 그리고 중국이 9.3% 정도 나왔으니까 비교하면은 조금 낮기는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기업의 ROE를 계산을 해봤는데 이게 만약에 한 10%를 넘겼다. 저는 이 정도만으로도 아이고, 네, 훌륭하다라고 보는 거죠. 사실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는 게 이제 주주 관점에서 어떻게 봐야 하느냐. 내가 똑같이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씩을 투자해 줬을 때 미국에 있는 어떤 회사는 100만 원 투자해 줬더니 15만 원 벌어오고 한국에 있는 어떤 회사는 100만 원 투자했더니 8만 원 벌어오더라. 그러면 추가로 100만 원을 더 투자해야 할 때 어디에다 하겠느냐. 사실 답이 쉽게 나오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ROE가 정말 중요한 거고. 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실은 좀 ROE 중심의 경영을 해야 하는데 이게 자기 자본 이익률이다 보니까 이익을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자기 자본을 얼마나 가지고 줄이는 있는가. 것도 사실은 또 중요하죠. 적은 자본으로 많은 이익을 내는 게 핵심 포인트니까 이것도 우리나라 기업들은 또 숫자로도 좀 개선을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 사실 주식을 사면 현금 흐름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죠. 배당. 근데 여기에서도 또 속지 말아야 될 게 좀 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에게 많이 주는 것처럼 이렇게 손을 내밀면 무조건 좋을 것 같지만 또 그렇지도 않잖아요. 이 배당 수익률은 이제 회사가 이제 한 주를 가진 나에게 매년 얼마를 줄 것인가 이거를 숫자로 나타낸 건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임대인이 월세 받는 그림이랑 비슷한 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부동산이 오르든 내리든 나에게 어쨌든 현금을 챙겨주면 나는 그거라도 좀 챙기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라고 볼 수가 있지만 저는 좀 가장 경계하셔야 된다라고 보이는 부분은요. 이렇게 주가가 폭락을 해서 그것 때문에 배당을 되게 많이 챙겨주는 거인 것처럼 착시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네. 이거를 좀 주의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회사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회사 사정이 안 좋고 돈을 최대한 좀 많이 유입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면은 저희 배당 많이 드릴 테니까 저희 회사에 투자 좀 많이 해주세요. 이럴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그럴 때 그러면은 나는 일단 배당 많이 챙기면 현금 흐름 많이 생기면은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거는 오히려 내가 투자한 돈 자체가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같이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너무 지나치게 평소보다 어떤 특정 기업이 배당률을 갑자기 올렸다. 그러면은 이 기업이 지금 좀 휘청이고 있는 시그널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좀 포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돈 잘 벌면 많이 배당해 드리겠습니다라는 가정법은 또 투자자들을 속이기가 참 쉽죠. 그렇죠. 그래서 그 기업의 달콤한 말이 아니라 그동안 어떻게 경영을 해왔는지 숫자를 봐라
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정직한 말일 수도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주조환원이라든지 숫자 경영 잘 안 하고 말로만 하는 달콤한 멘트들이 네, 너무 많아요. 미래 시점으로 자꾸 이렇게 얘기를 조심해야 하니까. 돼요. 네. 또 하나 우리 실전 투자 직접 이제 매매를 하거나 주문을 할 때 우리 초보 투자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 같은 게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혹시나. 일단은 이제 제가 이제 책 쓰면서 자료 조사를 해보니까 네. 초보자들께서 좀 실수하시는 것들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어떤 식으로 체결이 되는지조차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일단 누르고 보는 경우가 많으셨어요. 난 주문했는데 왜 오늘 안 사줬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한번 짚어드리는 이제 순서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기본이지만요. 일단 호가창부터 먼저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위쪽이 팔려는 사람. 네. 그러니까 매도 잔량인 거죠. 그리고 아래쪽이 매수 잔량. 그러니까 이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숫자가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경매처럼 매수 호가와 이제 매도 호가가 딱 만나게 되면은 그 금액에 이제 체결이 되는 거인 거잖아요.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뭐야? 아니, 지금 숫자가 15,000원 떴는데 나도 15,000원 걸었잖아. 근데 왜 난 지금 체결이 안 돼? 하는 경우가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 매매 체결에서는 크게 3가지 정도의 원칙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체결이 안 되는 경우들이 가끔 생기는 건데, 일단 첫 번째가 가격 우선의 원칙이죠. 이 매수 주문은 높은 가격을 부른 사람부터 계속 이제 차례대로 체결이 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 두 번째가 시간 우선의 원칙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방금 15,000원을 예시로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15,000원을 걸었고 앞에 있는 사람도 15,000원을 걸었다. 그러면 내가 1분 뒤에 15,000원을 걸었다면 나보다 1분 앞서서 15,000원을 부른 사람이 당연히 먼저 체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이제 또 수량 우선의 원칙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같은 시간 그리고 같은 가격에 이 주문이 동시에 들어왔다면 수량이 큰 주문부터 체결이 되는 게 원칙으로 이제 깔려 있고, 다만 이 원칙은 이제 동시효과 시간에만 작동이 되기는 하는데 어쨌든 먼저 다른 사람이 체결될 수 있다라는 것도 고려를 하셔야 되고, 내가 주문 넣은 거에서 또 일부가 체결이 된다거나 하면은 아니 뭐야, 난 지금 20주 넣었잖아. 이러면 왜 다 안 돼? 이거에 또 의아하실 필요가 없이, 그러니까 차례대로 진행이 된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배우고 싶은 게 되게 많은데 시간이 또 빨리 흘러가지고 요즘에 또 많은 분들이 ETF로 투자를 하시니까 네. 우리 초보자분들을 위한 ETF 설명? 혹시나 또 이것도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좀 알려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저는 일단 초보자라면 저는 섹터에 대한 특정 산업에 대한 ETF보다 우선 지수 투자 대표 지수로 먼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히나 시장 지수 ETF로 가장 많이 비유가 되는 게 바로 건초 더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황금 바늘을 하나 사고 싶은 건데 나는 정말 시시한 쇠 바늘, 은 바늘 이런 거 말고 황금 바늘을 사고 찾고 싶다. 싶다. 네, 찾고 싶다고 해서 건초 더미를 막 미친 듯이 뒤진다고 해서 또 내가 그 황금 바늘을 찾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황금 바늘인 줄 알았는데 굴이야. 색깔이 비슷해가지고 집었는데 꽝이네?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손만 찔리고 말 수도 있고. 네, 그럴 때는 내가 이제 너무 큰 시간을 들여야 될 수도 있고 또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기회비용이 생길 수 있으니 차라리 그 황금 바늘이 포함되어 있는,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걸 통째로 내가 건초 더미를 산다면 황금 바늘 역시 함께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거니 우리의 효율성을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가성비를 생각을 했을 때 초보 투자자일수록 저는 시장지수 ETF, 예를 들어 S&P 500이나 나스닥 100이나 코스피 200이나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또 제가 이제 초보 그런 강의장 가서 이런 말씀 드리면은 손들고 딱 말씀하시죠. 아니 근데 삼성전자 하나 사는 게 훨씬 수익 많이 나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제 그만큼 항상 리스크가 따르는 거잖아요. 어떤 특정 기업을 예를 들어 내가 샀을 때 올라가는 게 클 수 있지만 반대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그럼요. 되는 거잖아요. 네. 내려가는 것도 그만큼 크게 출렁일 수도 있다는 걸 고려한다면 당연히 초보 투자자들에게는 ETF를 좀 우선시 하시는 거를 저는 무조건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난이도를 높여가는 거죠. 우선은 그 나라의 대표 지수부터 그리고 그 중에서 조금 더 잘 나간다는 산업으로 네. ETF로 접근을 하고, 만약에 거기에서 내가 중수 이상의 실력이 된다 그러면 개별 기업을 발굴하는 투자로 날카롭게 갈 수 있을 텐데, 다만 그럴 실력이 본인에게 있는가, 단순히 주변에서 무슨 종목으로 돈 벌었다더라
대박 종목이라더라가 아니라 본인의 실력부터 점검을 또 해봐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럴수록 이제 뭐 하이 리스크, 네. 하이 리턴으로 또 가는 걸 테고 혹시 초보분들에게 이게 사실 뭐 종목 추천은 아닙니다. 포트폴리오 비중 같은 걸 좀 이야기해 주시는 경우가 좀 있나요? 네. 그냥 제가 만든 뭐 원칙, 비율 같은 건데 저는 이제 초보 투자자이시라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ETF 70% 그리고 안정형 우량주를 20% 그리고 성장주를 10% 요거를 기본 원칙으로 가져가면서 그 왜 우리 다이어트 할 때도 뭐 단백질 조금 더 하고 뭐 탄수화물 줄이고 이런 식으로 본인한테 맞는 식으로 좀 조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비율을 혹시 따르신다고 하시더라도 만약에 나는 조금 더 안정성을 추구하고 싶어. 그럼 원래 제가 추천드린 건 70대, 20대, 10이지만 뭐 ETF 80, 우량주 20, 그리고 성장주는 안 할래. 이럴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나는 희애 씨가 말해준 거를 좀 착안을 하되,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고 싶어. 라고 하신다면, ETF 60, 우량주 20, 성장주 20,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해볼 수도 있는 거인 거죠. 근데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비율을 좀 원칙으로 세운 거는, ETF를 가장 많이 좀, 이렇게 중심 코어로 세운 거는 초보자들을 위한 비율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제가 이렇게 세운 거거든요. 그리고 ETF는 아까 주신 것처럼 뭐 시장 지수, 그리고 또 안정적인 섹터 이런 식으로 확정해 나가는 식으로 이렇게 고려를 해주시면 좀 더 안정적으로 좀 덜 흔들리는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의 예시. 네. 좀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만 얼마 전에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가 들렸다고 해요. 성공예감 이데오입니다 해서 주식 투자를 조장한다고. 무슨 말씀이십니까? 농담이고. 그래서 사실 시장이 안 좋아지니까 저 프로그램에서 내가 주식 투자 이야기를 들었는데 괜히 저거 듣고 내가 투자해가지고 나는 손실을 봤잖아 이거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별책부록에도 러닝 네.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달리기 하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깨졌어. 근데 저 방송에서 자꾸 달리기를 조장해가지고 내가 넘어졌어. 사실 이게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맞지 않으면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럼요, 특히 물론입니다.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네네.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다만 본인의 자산을 불려가고 싶다면 리스크를 지지 않고 내가 살은 빼고 싶은데 움직이지 않고 살을 뺄 수 있는 방법이 없듯이 없죠. 네. 투자 또한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거. 다만 리스크를 낮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본인이 공부하시는 거다라는 물론입니다. 한 번 더 좀 강조를 해드리고요. 이 책 제목이 뭐라고요? 하도 길어가지고. 작고 소중한 내 돈도 불리고 싶어 주식을 시작합니다. 사실 저도 네. 처음에는 외우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제목은 항상 출판사가 정하기 때문에. 네네. 이 책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 손희애 작가님한테 직접 좀 낭독을 부탁드릴게요. 네, 10장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끝까지 버티는 자가 이기는 게임 부분에 이 결국 잃지 않는 투자라는 건 한 푼도 안 잃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피하자는 거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흔들리는 게 목표예요. 라는 부분을 좀 찝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주신 것처럼 투자를 하다 보면 아예 잃지 않는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가져가야 되는 그쵸. 거잖아요. 하지만 그 리스크를 내가 짊어질 때에도 내가 혹시 잃더라도 내가 혹시 넘어지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달리기 비유 주셨지만 넘어져가지고 정말 막 살이 찢어지고 막 뼈가 드러나고 이러면은 정말 위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그런 달리기가 맞지 않는 것이고 혹은 내가 방법을 다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넘어지더라도 정말 밴드 붙일 수 있는 정도로만 감안할 수 그렇죠. 있게 감당할 수 있게 투자를 하는 게 가장 베스트이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투자 방법을 찾고 그 정도를 위해서는 공부하는 게 정말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손희애 작가와 함께 작고 소중한 내 돈도 불리고 싶어 주식을 시작합니다. 라는 책을 같이 읽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